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오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작년 이맘때였어요. 친구가 결혼 25주년을 맞아 자식들이 예약해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남편과 은혼식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찌나 부러웠나 몰라요. 저는 결혼하고 10년쯤 지난 시점부터 시아버지 병수발을 해왔어요. 장장 9년 동안이나요. 며느리로서 의무감 때문에 병수발을 해야 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아버님 병상을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님 병상을 지켰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저희 시아버지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제게는 친아버지 이상 가는 분이었거든요.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던 제게 처음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시아버지는 제 국민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유독 숫기도 없고 표정이 어두웠던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등하교도 혼자 하고 운동장에서도 아이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혼자 놀곤 했어요. 왜 여자아이들은 화장실을 갈 때도 친한 친구들과 몰려가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늘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따라 화장실에 가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신 담임선생님은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우리 반 규칙을 하나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비뽑기를 통해 단짝을 선발하는 거였죠. 단짝이 된 두 사람은 등하교도 같이 하고 화장실을 가거나 운동장에서 놀 때 늘 함께하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생애 처음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2학기가 되고부터는 그동안 친해진 단짝 친구들 집에도 놀러갈 정도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학년이 높아져서 다른 선생님 반 학생이 아닐 때에도 틈틈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저를 교무실로 불러서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퇴근 시간까지 돌봐주시곤 했거든요. 퇴근하실 때는 손수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요. 늘 선생님 손을 잡고 집에 오는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선생님을 저희 아빠로 착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명희는 좋겠네. 아빠랑 같이 집에 오고. 명희가 누굴 닮아 예쁜가 했더니 아빠를 똑 닮았구나. 구멍가게 앞 평상에 나와 계시던 할머니들은 선생님과 제 사이를 오해하시곤 덕담을 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걸 들키게 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 앞으로도 우리 명희 잘 부탁드립니다.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마치 딸을 대하듯 저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어린이날에는 선물도 사주시고 제 생일에는 중국집에 데려가서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몇 년 뒤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실 때까지 쭉이요. 선생님은 정근을 가신 후에도 종종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필체가 어찌나 멋진지 선생님 편지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편지지에 적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늘 답장을 보내곤 했죠. 선생님과의 서신 교환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면서 끊기게 되었어요. 이사 중에 편지를 모아두었던 상자가 분실되는 바람에 선생님 댁 주소를 알 길이 없어서 편지를 보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집에 이사를 하게 된 건 엄마의 재혼 때문이었어요. 새아빠는 저희 엄마가 다니는 직장 거래처 사람으로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학생이었죠.
공부는 별로였지만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오빠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빠는 그리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우산을 안 챙기고 학교에 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자 천둥 번개까지 치며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꼼짝없이 이 비를 맞고 집에 가야겠구나 생각했는데 5교시가 끝나자 오빠가 저희 교실에 와선 우산을 툭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자기는 비를 맞고 집에 왔더라고요. 오빠나 저나 어린 나이에 한쪽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서로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내심 많이 의지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오히려 친남매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라면서 싸우는 일도 없었고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오빠는 일찌감치 자동차 정비 쪽으로 눈을 돌렸고 고등학교 진학 역시 공고에 진학을 했어요. 반면에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 진학을 했고요. 새아빠가 대주는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내내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친아들은 힘들게 기름밥을 먹으며 돈을 버는데 굴러들어온 자식인 저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나만 대학에 다니게 돼서 미안해. 오빠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별소리를 다 한다. 그야, 넌 대학 갈 만큼 공부를 잘했고 난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정 미안하면 나중에 니네 대학 축제 구경이나 시켜줘. 오빠가 빈말처럼 툭 던진 그 말이 내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오빠가 군 제대를 하고 돌아온 그 해 오빠를 제가 다니던 대학 축제에 초대했어요. 오빠가 비록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짧고 군기가 바짝 든 상태였지만 키도 훤칠하고 인물이 좋아서 사람들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같은 과 동기들도 다들 누구냐고 물을 정도였죠. 그날 하루는 오빠도 마치 대학생이 된 것처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그러더군요. 명야, 고맙다. 고맙다니 뭐가? 우리 아빠, 새어머니랑 네 덕분에 많이 행복하시잖아. 난 그동안 싸움질이나 하고 아빠 속만 썩여 들었는데 네 덕분에 명문에 다니는 딸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사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 앞으로 공부 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학원이든 유학이든 이 오빠가 힘 닿는 데까지 대줄 테니까. 멋쩍은 표정으로 저랑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오빠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오빠랑 제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오빠까지 정비소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덕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딱히 걱정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외상이 없어서 병원 치료 없이 집에 돌아와 주무셨는데 다음날 깨어나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셨죠. 너무도 황망한 엄마의 죽음에 사고가 정지된 것처럼 멍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어요. 눈물도 흐르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다 거짓말 같고 잠에서 깨어나면 엄마가 평소처럼 주방에 서 계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특히 새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걱정이 더 컸어요. 엄마도 없는 마당에 내가 이 집에서 딸로 살아도 되는 건지,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당장 잘 곳도 없는데 어떡하나. 온갖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괜히 아빠랑 오빠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아침 일찍 몰래 도망치듯 학교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나름 잘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오빠가 집 앞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집애가 겁도 없이 왜 야밤에 다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명희 너 혹시 나랑 아빠 피하는 거냐? 그런 거야? 오빠의 물음에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달라질 건 없어.
넌 여전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고 나한텐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걱정되니까 제발 밤늦게 다니지 말고. 알았어? 투박하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오빠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날 이후 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려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빠와 오빠한테 거리를 두면 두 사람이 제 걱정을 할 거란 생각 때문이었죠. 대신 최대한 아빠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도 늘리고 학점 관리에도 신경을 썼어요.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집안 살림에도 신경을 썼고요. 오빠는 그런 제 짐을 덜어주려고 안 하던 빨래며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하곤 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서로 노력했어요. 그런다고 엄마의 존재 자체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당 부분 채워나가게 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에도 취업난이 존재했어요. 제가 IMF 직격탄을 맞은 학번이라서 더더욱 힘들었죠. 그래도 다행히 학점 관리를 잘해온 덕에 졸업하던 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제 손으로 제 몫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 중에 친구 찾기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 국민학교 때 친했던 동창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덕분에 오래전 제 담임선생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의 스승의 날엔 선생님이 재직 중이신 학교에 찾아가 뵐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편지에 답장도 없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제가 살던 집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선생님. 엄마가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하필 이삿짐이 분실돼서 선생님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새아버지는 잘해주시니? 선생님의 물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와 몇 년 전에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날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선생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감을 만나게 되었죠. 선생님의 아들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선생님은 밤이라 저 혼자 보내기 걱정되신다며 아들한테 저를 데려다 주라고 하셨어요.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영화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러다 얼마 뒤 사귀게 되었어요. 사실 사귀게 되기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둘이 사귀다가 안 좋게 끝이 나면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교제 사실을 전해드리면서도 내심 걱정을 했는데 병이랑 내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래 기왕 사귀기로 한 거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구나. 혹시 아니? 우리 명희가 내 며느리가 될지? 제 걱정과는 달리 선생님은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몇 년 뒤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남편을 소개하러 간 날 새아빠는 내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마도 엄마의 빈자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져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오빠는 가재 눈을 뜨고 제 남편의 요모조모를 살펴댔죠. 뭐라도 하나 발견되면 바로 달려들 기세로요. 그리고 집 앞 골목까지 배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따라 나와서는 남편한테 슬쩍 그러더래요.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될 거야.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테니까 알아서 잘해. 안 그래도 키가 남편보다 한 뼘은 더 커서 존재만으로도 위압적인 오빠는 살벌한 경고도 잊지 않았어요. 그때는 남편한테 참 미안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이래저래 돈 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그래도 빠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니 통장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 네 엄마 보험금 나왔던 거 넣어둔 통장이야. 명인이가 유학을 가게 되면 그때 줄까 했는데 결혼 자금으로 쓰게 됐구나. 아빠, 그건 아빠가 가지고 계세요. 전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나중에 오빠 결혼할 때 쓰세요. 준영이는 지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고 가져가. 지금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명인이가 가지고 있어. 살다 보면 목돈 쓴 일 한 번은 있다. 이 돈은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잘 간수해. 새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통장을 받아들고 안방에서 나왔는데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수표가 든 돈봉투를 주더라고요. 결혼 선물을 사줄래도 내가 뭘 알아야지. 그냥 이 돈으로 네가 필요한 거 사라. 부족하면 말하고 오빠가 더 줄 테니까. 봉투 안에는 그간 오빠가 기름밥 먹어가며 모은 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오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오빠가 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는데 난 그냥 마음만 받을게. 이 기집애가 그냥 받아.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네 남편이 너 힘들게 하면 뒤도 보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랑 난 언제든 환영이니까. 오빠는 퉁명스럽게 툭 말을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통장에 돈봉투까지 받고 보니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준 돈은 혼수를 장만하는 데 보태고 새아빠가 주신 돈은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받아 위험성이 적은 장기적인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이 종목을 추천해준 친구가 말하기를 묻어두고 한 10년 잊고 살라고 하더군요. 결혼식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피도 안 섞였는데 진짜 가족보다 더 제게 다정한 새아빠와 오빠를 두고 떠나려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나 없이 밥은 잘 챙겨 먹을지, 전처럼 두 남자가 대면대면하게 살지는 않을지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걱정뿐이었죠. 그런 걱정 속에서도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새아빠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울컥해서 눈물이 참느라 힘들었어요. 결혼을 하기까지 고민과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막상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보니 정신 차릴 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신혼 초엔 주말엔 친정에 들러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곤 했는데 살다 보니 점점 친정 발걸음이 뜸해지게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오빠가 결혼을 해서 올케가 집안 살림을 맡고부터는 전보다 친정 걱정도 덜게 되었고요. 아빠 같은 시아버지 덕분에 시댁과의 갈등도 없던 터라 제 결혼 생활은 꽤나 순탄하다고 할 수 있었죠. 딱 하나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슬슬 아기 얘기를 꺼내셨어요. 여자는 자고로 30전에 애를 낳아야 산모도 힘이 덜 들고 애도 똑똑하다더라. 니들은 아직도 애기 소식은 없는 거냐? 설마 피임을 하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얼마나 아기를 기다리는데요. 그이도 저도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은 못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4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은 용한 점집에서 받아왔다며 부적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이거 비싸게 주고 받아온 거야. 잘 간수해라. 가서 물어보니까 네 팔자가 살이 껴서 애가 쉽게 안 들어 쓴다더라. 네 부모가 그리 일찍 간 것도 그 때문이래. 네 팔자가 그런 거야 어쩌겠냐마는. 안 그래도 송귀한 집인데 너 때문에 대가 끊겨서야 되겠니? 부적 얘기는 네 시아버지한테는 비밀이다. 그 양반은 너라면 꿈뻑하잖냐. 네 잘못으로 애가 안 생기는 건데도 내 아들 탓만 할 사람이라고. 그러니 입도 뻥긋하면 안 돼. 알겠니? 참 야속했어요. 어머님 말대로라면 내가 내 부모까지 잡아먹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머님이 주고 가신 부적을 보고 있자니 괜히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문갑 서랍에 넣어버렸는데 얼마 뒤 남편이 손톱깎이를 찾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도 참 이런 걸 뭐하러 가져와.
이런 미신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옷이나 사 입으시지. 남편은 볼멘 소리를 하며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될 일을 굳이 남편은 아버님 생신 때 시댁에 가서는 부적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엄마, 그 부적 얼마 주고 샀어? 비싼 거라며. 그딴 쓸데없는데 왜 돈을 써? 제가 분명히 아버님 앞에선 부적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남편은 무신경하게 그 말을 내뱉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셨죠. 부적도 부적이지만 괜히 저한테 애 문제로 스트레스 준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흘겨보셨어요. 그리곤 주방으로 저를 불러 한 소리 하셨죠.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냐? 내가 이 내릴 때까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냐? 애 못 낳는다고 타박을 했냐? 그렇게 입 다물라고 했더니 그걸 못 참고 그새 네 남편한테 꼰질러? 너 참 영악한 애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살겠니? 그래, 앞으로는 내가 니들 사는데 일절 말 섞지 않으마. 대신 너도 며느리 분불에 충실해. 우리 집 대 끊기는 날엔 내가 땅속에 묻혀서도 널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머님의 살벌한 경고를 받은 저는 난임 치료를 통해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한 회사 동료 소개로 난임 클리닉을 찾아갔어요. 부부 중 한쪽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남편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얼마 뒤 설득 끝에 남편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탓으로만 돌리던 난임의 원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저와 달리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받아들이더라고요. 애 없으면 편하고 좋지 뭐. 기후변화니 뭐니. 안 그래도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애도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자. 당신은 즐기며 살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머님은 집안에 대 끊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시는데 다행히 자기는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우리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보자. 응? 제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굳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거냐? 이게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해? 난임 클리닉 가서 검사받고 나온 결과예요. 그이는 다행히 정자 생산은 가능한 유형이라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대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어머님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문제였죠. 하도 속상해서 올케 언니랑 통화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 저 정말 미치겠어요. 남편은 죽어도 치료를 안 받는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대 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 중간에서 내가 속이 터진다니까요. 어머, 정말 웃기네. 자기 고집 때문에 아가씨만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런 고집을 부린대요? 내 말이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두통약을 달고 산다니까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언니한테 넋두리를 했던 건데 올케 언니가 그 얘기를 오빠한테 했던 모양이에요. 다음날 바로 오빠가 제 남편 회사까지 찾아갔더라고요. 가서는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그날 밤 남편이 바로 백기를 들곤 치료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접게 되었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까지 닥치게 되었어요. 주말에 어머님과 등산을 가셨던 아버님이 젖은 낙엽에 발이 미끄러져 낙상을 하셨는데 그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신 거예요. 7시간 넘게 대추술을 마쳤지만 일주일 가깝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 반신불구에 대화조차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정년퇴임을 앞두고 은퇴 후에는 캠핑카를 타고 어머님과 함께 전국을 여행하시겠다던 아버님의 꿈은 영영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그로 인해 없던 문제도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아버님 앞에서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오시던 어머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아버님 병수발은 고사하고 밖으로 나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출근 도장 찢듯이 매일같이 콜라텍에 드나들면서 남자들을 사귀고 짙은 화장에 야시시한 옷까지 서슴지 않고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아버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머님은 마치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보다 못한 저는 어머님을 붙들고 사정하다시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이 중심이 돼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죠. 아버님은 병원에서 저러고 계신데 콜라텍이 다 뭐예요. 어머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예, 나도 이날일 때까지 꼬장꼬장한 연금 수발 들고 사느라 쌓인 게 많은 사람이다. 나도 언제 영감처럼 산송장 꼴 돼서 병원 신세 지게 될지 모르는데 멀쩡할 때 놀아봐야 하지 않겠니? 너야 네 시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많으니 네가 병수발하면 되겠구나. 내 말이 틀렸니? 원래 그런 사람인지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건지 어머님은 50년대 자유부인처럼 치맛자락을 날리며 집 밖으로 나돌았어요. 결국 아버님 병수발은 제 차지가 되었죠. 누가 시킨 거라면 저도 못하겠다고 했겠지만 제 마음이 동해서 시작한 일이라 싫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3년간은 간병인을 두고 주말에만 제가 맡아서 돌봐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쉬는 날이 없어서 몸이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인과 교대로 병상을 지키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쉬면서요. 처음 간병을 시작했을 땐 1, 2년 정도면 많이 나아지시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게 10년이란 세월이 흐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한동안은 상태가 호전됐던 적도 있었어요. 불편하긴 하지만 왼손으로 글도 쓰시고 자기 의사도 분명히 글로 적어 밝히실 정도로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작은 아버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였기에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 더 좋아지시기는커녕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라고요. 그러다 더 이상 차도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해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간병인과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받아가며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올해 초 갑자기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자 뜬금없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는데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 병수발 들고 살 생각이야? 이쯤에서 당신도 당신 인생 찾아가. 그래 아가, 나도 너만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네 시아버지는 잊고 새 출발해서 살아라. 그간 네가 병원에서 지내느라 니들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잖니. 애미 된 입장에서 난 남편보다는 내 아들이 더 중하다. 남편도 내팽개치고 시아버지 병수 바르면 급급한 며느리 솔직히 곱게 보이지 않아. 그래도 그간 네가 해온 게 있으니 니들 사는 집은 네 앞으로 해주마. 시아버지 병수 바란 며느리한테 상은 못 줄 망정 이혼장을 내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한테 따지듯 물었어요. 자기 솔직히 말해, 여자 생긴 거야? 그래서 이혼 타령하는 거냐고. 혹시나 했는데 남편은 순순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없는 동안 날 많이 챙겨준 사람이야.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서운한 마음도 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내는 아니잖아. 어떻게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시아버지 간병에만 매달리냐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 간병 시작하고부터 우리 부부관계 가진 게 몇 번인 줄 알아? 나 혈기왕성한 남자야. 매번 피곤에 찌들어서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당신을 구차하게 달래가며 잠자리 하는 거 모욕적이라고. 당신한테 내가 남자이긴 해.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내 옆에 없었잖아. 안 그래?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건 아니야. 당신이랑 깨끗하게 끝내고 시작할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 개떡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보니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었어요. 내가 내 부모 병수발하느라 자기한테 소홀했던 것도 아니고 지네 아버지 병수발로 그랬던 건데
이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혼 요구를 했고 어머님까지 수시로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혼을 독촉하셨어요. 결국 위자료로 대출이 걸린 집을 받고 결혼 20년 만에 이혼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골 작은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다행히 아버님은 고통 없이 잠드신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수랑 네 남편은 이혼한 마당에 널 장례식장에 부를 게 뭐 있냐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 있니? 네가 형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세월이 있는데 그러니 아가 내일 장례식장에 들러라. 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다음날 저는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는 했지만 내쫓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장지까지 함께 가려고 늦은 시간까지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는데 늦은 밤 장례식장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결혼 전에 돈을 합해 구입한 시골 땅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땅의 아버님 몫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작은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맞서셨죠. 결국 제 남편까지 합세해 싸움이 커졌지만 양쪽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친척분들 말에 따르면 그 땅값이 엄청 올라서 20억 가까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장지에 가는 내내 어머님과 작은아버님은 서로에게 얼굴을 붉히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작은아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땅을 파셨다며 아버님 몫의 땅값을 저한테 주시겠다나요? 세금 떼고 이거저거 제하고 나니 제 몫으로 돌아온 금액이 7억이 조금 넘는다고 했어요. 이건 수년 전에 형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다. 자식도 아내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옆에서 자기 병수바라는 며느리가 애처롭다시며 당신이 죽으면 이 땅은 며느리한테 주라고 하셨어. 형수가 나서서 자기 아들 이혼까지 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돈 너한테 돌아갈까봐 그런 거 아니겠니?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결혼 전에 산 땅이라서 형수한테는 권리가 없다더라. 아가, 그간 수고 많았다. 이 돈은 네 시아버지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생각하고 받아라. 얼마 뒤 제가 땅값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효년이 아주 이아가 빠져서는 너 언제 작은아버지까지 구워 삶은 거냐? 처음부터 그 돈 보고 간병이니 뭐니 하겠다고 나선 거지? 말해봐라 이년아. 이게 아주 웃는 얼굴로 사람 등에 칼 꽂으려니야. 엄마 그만 좀 해. 구슬려도 모자랄 판에 저 사람 신경 거슬려서 우리한테 이익될 게 뭐 있어. 여보 입은 좀 열어봐.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이혼할 때 내가 집도 줬잖아. 그럼 땅 판 돈은 당신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냐? 어쩜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려. 20년이나 같이 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문 밖에서 모자가 연달아 떠들어대는 통에 저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폰에 대고 한마디 해주었죠. 이 집이 당신 거였어? 은행 대출이 잔뜩 낀 은행집이지. 땅값 나눠주기 싫어서 아버님 민종 앞두고 부랴부랴 이혼 요구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래놓고 어디서 생색이야. 너같이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으니까 내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안 그럼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도 정신 차리세요. 병든 남편 두고 콜라텍에서 남자들이랑 희희덕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 유산 찾겠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작은 아버님한테 들으셨죠? 이 땅은 어머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산 땅인데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주신다고 공증 문서까지 남긴 거라서 어머님한테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 여기서 열내느라 땀 빼지 마시고 콜라텍에 가서 신나게 발바닥 비비며 땀 내세요. 아들이랑 나란히 은팔찌 끼고 경찰서에 가기 싫으시면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솔직히 그 돈이 탐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괘씸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후로도 툭하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길래 오빠를 대동하고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제대로 경고를 했어요. 부모 병수발한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소문 회사에 퍼뜨리기 전에 조용히 꺼지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만나는 여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 경고는 제대로 먹히게 되었죠. 저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돈과 10여 년 전에 주식에 묻어두었던 돈을 회수해 작은 건물을 샀어요. 10년간 없는 듯 묵혀두었던 그 주식은 그 사이 가치가 엄청 불어나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었죠. 그렇게 구입한 건물 1층에는 오빠 카센터를 내주었어요. 나머지 층은 임대를 주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사회복지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언젠가 도전해보리라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제가 받은 은인들의 도움을 이제는 저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